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2024년 1회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응용 과목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방전등의 전압전류 특성은 부특성이므로 이것을 일정 전압에서 점등을 하게 된다면, 전압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전류가 급격하게 증대되어 방전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한 가지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형광등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형광등도 일종의 방전등 중에 하나죠. 근데 형광등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형광등이 나갔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광등이 왜 나갈까요? 형광등의 수명이 다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 형광등의 전류를 공급해주는 안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형광등을 교체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전등을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안전기인데요. 안전기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이 점등됐을 때, 방전등이 점등되었을 때 고전압을 걸어주고, 그리고 점등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보호해 줌으로써 방전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안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 저항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저항 용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겹치기 용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맞대기 용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겹치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모재를 이렇게 겹쳐서 용접하는 것으로 점용접, 심용접, 그리고 돌기 용접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점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스폿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돌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션 용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은 모재의 전극을 서로 맞대어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용접을 하는 것인데, 맞대어서 우리 이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셋 용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꽃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저항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이 저항 용접에 없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기가열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용접에 속하지 않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파장이 가장 긴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중에서 여러 색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 색깔별로 파장이 다 다르게 되죠. 우리 파장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것은 적색. 그래서 이 적색보다 더 파장이 길면 우리가 적외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자색. 자색이 이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자색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가장 긴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 적색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용 직류 직권 전동기에 보급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류기에서 불꽃 없는 정류를 위해서는 보급과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보급이 하는 역할은 정류작용, 전압 정류로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주게 되고, 탄소 브러쉬는 이제 저항 정류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꽃 없는 정류를 위해서 보급과 탄소 브러쉬가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이 전기차용 직류직권 전동기에 한해서는 이 역회전으로부터 소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보급을 설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 역회전 방지가 되겠습니다. 500W의 전열기로 물 2리터를 1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약 몇 분이 걸리겠는가? 단, 전열기의 발생열은 전부 물의 온도로 이용된다라고 가정하고 물의 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 물의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렸으면 우리 100도씨가 끓는 점이잖아요. 물의 끓는 점. 그러면은 거기서 물의 증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물의 증발은 일어나지 않고요. 모두 다 이런 발생열 또한 다시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만 사용이 된다라고 가정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860W는 CM의 T2-T1이라는 식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860을 곱한 이유는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W라고 하는 것을 다른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보죠. 우리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약 몇 분이 걸리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t만 냅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보겠습니다. 우변으로.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c가 있습니다. c를 분자에 써주고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t2-t1, 그 다음에 분모에는 860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PT 전력량의 기본 단위는요. 킬로와트 아워였습니다. W의 기본 단위가. 그러면은 결국에 이 P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여기는 킬로와트가 되는 것이고 T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아워가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시간이 기본 단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T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지금 여기는 무슨 상태예요? 시간으로 나타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약 몇 분이 걸리는지를 물어봤죠. 우리 1시간은 몇 분입니까? 1시간.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분으로 바꾸었을 때 몇이 곱해진 거예요? 60이 곱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아워가 아니라 분당, 미닛으로 바꿔주려면, 분으로 바꿔주려면 이 우변의 식에 뭐가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60이 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놓치면 안 되고 C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숫자를 대입을 해보죠. C는 물의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1입니다.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양인데 2리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를 그대로 곱해줄게요. 저 2리터라고 하는 부분이 킬로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리터, 2kg 다 동일한 말인데 물이니까 액체니까 리터라고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에다가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는 100도씨에서 10도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온도에서 현재 초기의 온도를 빼주면 된다. 100도씨에서 10도씨를 뺀 값. 이것이 분자고 분모에는 무엇이 위치해야 되냐면 860 곱하기 전력은 500W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킬로와트로 바꾸면 0.5kW가 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주면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25.12분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이것과 가장 가까운 답인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철도의 교류급전 방식 중 AT 급전 방식은 어떤 변압기를 사용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AT라고 적혀 있는데 이 AT가 뜻하는 것은 오토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거는 곧 단권 변압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급전선과 전차선 사이에 10km 지점마다 단권 변압기를 병렬로 접속해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AT 급전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흡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BT 급전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유도전동기를 기동하여 각속도 오메가 S에 이르기까지 회전자에서의 발열 손실 Q를 나타낸 식은 단 J는 관성 모멘트이다 라는 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발열 손실 Q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발열 손실 Q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의 G의 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량을 의미하게 되고요. V라고 하는 건 속도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바꿔보면은 회전 운동에서 2분의 1 G의 R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각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R은 회전 방향의 반지름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GR의 제곱에 오메가의 제곱이죠. 여기서 오메가가 이 오메가 S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2분의 1의 J의 오메가 S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J라고 하는 거는 GR의 제곱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 G가 중량이라고 했는데 R은 회전 방향의 반지름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지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G D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곧 관성 모멘트 J가 되면서 우리 G D의 제곱은 플라이휠 효과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발열 손실 Q는 2분의 1 J 오메가 S의 제곱.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자파에서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시광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파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게 되고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을 적색 이라고 하고 파장이 가장 긴 가시광선을 자색 또는 보라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적색보다 짧은 것을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파장이 보라색보다 자색보다 바깥에 있는 것을 긴 것을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 파장의 범위는 380부터 780 나노미터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500m인 곡선 궤도를 시속 120km/h인 열차가 주행하기 위한 고도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단, 궤가는 1435mm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차 주행에서의 고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대기 중에 높이를 나타내는 고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열차가 곡선 궤도를 주행하다 보면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열차가 탈선 또는 전복이 될 수 있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켄트 또는 고도라고 부르게 되고, 그 높이의 차를 곧 켄트 고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켄트 또는 고도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H는 127R분의 G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궤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1435mm인데 이는 곧 표준 궤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435mm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궤간.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건 전압이 아닙니다. 속도를 의미하게 되고, 자, 이거는 시속 120km/h이니까 우리가 기본 단위를 km/h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궤도의 반지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수치를 한번 대입을 해줘 보겠습니다. 먼저 궤간은 143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V, 시속은 12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의 제곱,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127의 반지름 얼마라고요? 1500m라고요. 그래서 1500을 해주게 되면은 이는 곧 108.5mm라는 유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종류 중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게이트 단자가 없는 것을 고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뜻인데요. 자, 1번 SSS부터 4번 SCS까지 중에서 이 게이트 단자가 없는 것은 바로 1번 SSS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방향 2단자 소자로서 게이트 단자를 갖고 있지 않고요. 특히 이제 GTO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트의 약자죠. 게이트로 하여금 턴 온과 오프를 모두 다 자기 소호 능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소자 중 하나까지 우리가 추가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제어 분류에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 제어를 분류할 때 대표적으로 목표값에 따른 분류, 그리고 제어량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목표값에 따른 분류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제어, 두 번째는 추치 제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프로세스 제어와 자동 조정 제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어를 말하게 되고, 우리가 목표값이 따라간다라고 해서 추종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서버 기구, 두 번째 프로세스 제어, 세 번째 자동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서버 기구는요, 위치, 어떤 방위, 자세,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량으로 삼는 것을 서버 기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제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유량, 압력 등 이런 것들을 제어량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정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조정 기구도 제어량의 성질에 따른 분류인데, 결국에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추종 제어가 되겠습니다. 추종 제어는 추치 제어의 일종입니다. 따라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 전지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CD, 카드뮴이 있고요. H2SO4, 황산이 있고요. CdSO4, 황산 카드뮴이 있고, 그 다음에 HG는 수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로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카드뮴 표준 전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뮴 표준 전지란 양극의 수은, 그리고 음극의 카드뮴을 사용하고 그 사이에 황산 카드뮴 수용액, 그리고 황산 수은을 사용한 전지를 우리가 카드뮴 표준 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 전지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H2SO4 황산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SCR 기호 중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SCR이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즉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고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도통되어서 전류를 흘려주는 사이리스터 소자인데요. 결국에 단방향 3단자 소자이므로 3개의 단자가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게이트 단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애노드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기호의 반대쪽 캐소드 쪽에 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단자가 이렇게 빠져나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 방식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어 방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례 제어, 그리고 미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 비례 적분 제어, 비례 미분 적분 제어 등이 있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각각의 특징들을 1번부터 4번까지 보기에 대해서만 한번 나타내 보면은 먼저 비례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적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제어 방식으로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잔류 편차 제거를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례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고 느린 소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응답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근데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고 소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미분 제어가 소근성을 향상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분과 미분이 같이 있게 되면 소근성도 향상시키고 잔류 편차 또한 제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어 방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 방식은 적분 제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의 광도가 균일하게 360 칸델라인 점광원이 지름 3m의 원형 탁자로부터 2m 높이에서 점등되고 있다. 이때 최소 수평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 광도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360 칸델라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점광원이 지름 3m의 원형 탁자로부터 몇 미터 높이? 2m 높이에서 점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3m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은 얼마예요? 1.5m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라고요? 2m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점광원이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형 탁자에서 최소 수평 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소 수평면 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최소라고 하는 것은 이 광원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이 끝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는 바로 이 연직면이죠. 요 지점이 가장 최대가 될 것이고 요 지점이 가장 최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선조도라고 하는 건 광원의 방향에 그대로 반대되는 요 방향이 법선조도이고요.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건 이 방향이고요. 수직면 조도는 이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도, 이것을 수평면 조도 EH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법선조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냐? 자, 이것이 세타니까 이것도 세타잖아요. 법선조도와 수평면조도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광원의 각도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이 1.5고요. 높이가 2면 이 파란색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의 제곱에 더하기 1.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밑변의 길이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 H라고 불리우는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I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방향의 광도가 균일하다라고 했으니까 360 칸델라를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R제곱이라고 할 때 이 R은 광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빗변의 길이만큼 돼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이죠. 그 R의 제곱이니까 여기 분모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자,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로 봐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빗변의 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번 수치로 나타내 보면은 먼저 분모는 2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분의 여기 i는 360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이니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는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것분의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46점
08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가장 가까운 값인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차량 공업, 기계 및 전기, 기계, 기구, 기타 금속 제품의 도장을 건조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가열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 제품의 도장을 건조하는, 즉 표면을 건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가열 방식은 바로 4번 적외선 가열이 되겠습니다. 이 적외선 가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설비비 및 유지비가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하고요. 두 번째, 연료 손실이 적고 이 작업하는, 가열하는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어서 도장 등의 표면 건조에 되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조 재료의 감시가 용이하고 조작이 간단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적외선 가열이 되겠습니다. 유도가열과 유전가열의 공통된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유도가열, 유전가열이 나와 있게 되는데 유도가열은 도전성 물체를 가열할 때 유도가열, 그 다음에 유전가열은 절연체 또는 유전체를 가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유전가열입니다. 이 둘은 공통된 특성이 없을 것 같지만 단 한 가지 특성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직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각각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교본자계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직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고, 도전성 물체에 발생되는 와전류와 히스테리시스손에 의한 가열이 바로 유도가열이고, 교본 전기 중에서 절연성 피열물에 생기는 그런 유전체 손실에 의한 가열을 유전가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교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분해에 의하여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에 비례하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하는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곧 정답은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우리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시는 화학당량에 비례한다는 그런 법칙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바로 이 W라고 하는 것이요. W라고 하는 것은 석출되는 물질의 양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은 곧 K와 Q에 대해서 비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Q는 다시 쓰면 K의 I 곱하기 T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K가 의미하는 것은 전기량이 아닌 이 화학당량을, 물질의 화학당량을 의미하게 되고, 이 Q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 전하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총전하량. 그래서 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화학당량과 총전기량에 비례한다. 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기중기 등으로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전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경우 전동기가 갖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전원에 반환하면서 속도를 점차적으로 감속시키는 제동법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굉장히 길지만 한 가지의 포인트만 찾으면 쉽게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전원에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전원에 반환할까요? 바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전원에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동법을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하게 되고, 이는 대표적인 예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차 정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제동 같은 경우에는 제동 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저항해서 열로써 소모하는 것을 발전제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3번 역산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제동 또는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는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전동기를 급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와류제동 같은 경우에는 와전류를 이용해서 제동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회생제동이 되겠습니다. 반사율 로우, 투과율 타우, 흡수율 델타일 때 이들의 관계식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광원을 담고 있는 글로브가 있다라고 볼게요. 구형 글로브가. 자, 거기에 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광원으로부터 광속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어떠한 광속은 이렇게 쭉 가다가 이 글로브의 표면에서 그대로 반사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광속은 그대로 투과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광원은 여기 자체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사를 로우, 투과를 타우, 흡수를 델타라고 했을 때 이 반사, 투과, 흡수를 모두 합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1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은 1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